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쉽게 한번 풀어볼 거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막바지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국에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목도리나 장갑을 착용하시는 등 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일부 호남 지역과 제주 산간에는 눈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 3에서 8cm, 또 호남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선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남도 논산.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은 요즘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주렁주렁 탐스러운 딸기가 많이도 열렸네요. 그 크기며 빛깔이며 먹음직한 딸기가 올해 풍년이랍니다. 좋은 딸기는요, 딸기 자체가 이렇게 윤택이 나고 씨알이 투명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이 좋은 딸기죠. 우리 딸기는요, 농약도 하나도 안 치고요, 유기농 딸기예요, 유기농. 이렇게 크고 먹음직한 딸기가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유기농 딸기라니 상품 중에 상품이겠어요? 그런데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이렇게 품질 좋은 딸기를 어떻게 수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궁금증에 사장님 농사법을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액체를 물에 섞더니 딸기밭에 뿌려줍니다. 아니, 농약 안 치고 농사를 지으신다 하더니 어떻게 된 거요? 어? 딸기 따는데요, 농약을 뿌려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유기농 자재로 한 거라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몸 해롭지 않아요? 네. 아까 농약이라고 했는데요. 농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정말 유기농업 자재라고 쓰여 있네요. 사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도 많고 생산량도 적어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거 딸기 농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잎이 초롱초롱하고 윤기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싱싱하고.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유기농법을 고집했지만은 잎은 다 말라가고 딸기 상태도 좋지 않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죠. 딸기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정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을 적에 이 유기농 자재를 접하게 됐습니다. 표시가 확 나네. 여기서 푹 꺼졌어. 네, 표시나잖아. 준대하고 안 준대하고 푹 꺼졌어. 올라오고 푹 꺼졌어.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후 속이 꽉 찬 딸기를 수확하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이 작은 딸기 농가에 기적을 가져다준 유기농 자재, 그 유기농 자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 군산에 찾아가 봤습니다.
유기농 자재 만드는 거 맞나요? 네, 이게 유기농 자재 원료입니다. 이게 무엇이단가요? 저희는 유황으로 유기농 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헐, 유황이요? 아니, 유황 그거 독성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유황으로 충무를 재배했다는 말씀이요? 뭔가 이상해서 연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황으로 만든 유기농 자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유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험물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은 미세 나노화된 가공을 처리해서 제독 유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한 제독 유황, 일명 NTS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와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작법으로 농작물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제독 유황 기술 개발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며 유기농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유기농 식품 바람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료 공장, 이곳에도 유기농 재료로 축산 사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유기농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건가요? 유기농 사료는 유기농 옥수수, 유기농 대두밭, 유기농 소백피 같은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유기농 재료로 유기사료가 만들어지고요. 이 유기사료는 유기축산을 하는 축가로 운반됩니다. 그렇게 사료가 도착한 경남 산청의 한 축가. 유기축산을 추구하는 농가인 만큼 송아지들은 방목하며 운영하고 있는데요. 축사에서 생활하는 소의 동물 복귀 역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소들의 먹거리. 그중에서도 소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것까지 유기농을 고집합니다. 바로 볏짚. 사전에 농약, 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볏짚입니다. 이곳에서는 쌀 농사도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남은 볏짚은 버리지 않고 잘 포장해 보관해 둡니다. 바로 소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성 유기농 사료 공장에서 공수한 유기 사료와 유기 볏짚을 적절히 혼합하면 농약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재료들로만 만들어낸 유기농 소사료가 완성됩니다. 100% 유기농 먹거리만을 고집하다니 정말 럭셔리한 소 아닐까 싶네요. 사료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또는 성장 촉진 호르몬제 등 유해한 물질들을 사전에 방제함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가 늘고 있는 요즘 친환경 밥상만을 고집하며 많은 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까지 생겨났다는데요. 이곳의 음식은 확실히 담백하고 건강한 느낌의 밥상을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좋은 재료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는 주인장. 전부 다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육류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그런 재료밖에 없다는 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밖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인장의 마음만큼 건강한 한 끼를 맛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친환경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까지 지키는 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친환경 음식이었다고요. 네네. 그걸 우리가 망쳐놨다가 다시 친환경 음식으로 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먹거리 드셔야죠. 자,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경제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은 뭐 전세값까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냥 이참에 분양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유, 분양이 어렵지도. 근데 분양이 어렵고 네. 거기다가 대출도 안 되면서 네. 당첨되더라도 이게 구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도 많으신데 그래서 요즘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요. 이건 그냥 현금이 많아야 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요자가 도전할 수 있는 게 분양인데요. 네. 요즘에는 분양가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또 한 번에 고민이 좀 빠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초구의 한 A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제 평당 분양가입니다. 네. 매매가가 아니라 3.3제곱미터 평당 5,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의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아파트 입주 전까지 뭐 많게는 한 달에 매달 6천만 원씩 뭐 네. 계속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있으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현금 많은 분들만 또 분양에서 그러네. 성공할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실수요자를 위한 이런 어떤 대출 완화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생에 저 집 사겠냐고요. 아니, 이렇게 대출은 안 되죠. 사실상 이런 대출이 안 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데 실수요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살 수 있고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또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다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나눌 얘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이건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빌라 값이 아니고 이게 그냥 아파트 한 세대가 77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32동 600세대 정도의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H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을 뭐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1층 매물이 77억 5천, 실거래가거든요. 이제 거래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야, 네. 1층이. 네. 네, 고층도 77억이 아니고. 넘었어요. 건물 네. 전체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하고 지금 보면 이제 아직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올 1월에 또 저평수가 거래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뭐 90억대였다고 해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최근에 9세 25로. 부동산 동향 뭐 그런 것들을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집값 비싼 데는 전세도 비싸고요. 전세 비싼 데는 월세도 비쌉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여기 그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하자면 91평, 여기 월세가 보니까 보증금 2억에 한 달에 2,300만 원이더라고요. 월세가. 야. 한 달 월세가 네, 월세가. 2,300만 원이요. 현금도 아니, 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대체 누가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이겠죠. 예, 재벌그룹의 오너라든가 또 고액 연봉을 받는 CEO라든가 네. 또 이제 연예인분들 연예인들. 예,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구광모 LG그룹 총수 회장, 또 박세창 아시안 IDT 또 대표. 또 이게 이제 주거도 있고 소유도 있고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또 뭐 이승철, 뭐 안성기 이분들이 또 명의를 또 갖고 있고요. 거주로 보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로 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좀 구성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다른 좋은 집들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 유명한 분들이 그 한남동에 있는 그 H 그 집인데 거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보안 때문이겠죠. 또 외부와의 통제 뭐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탐지기를 이제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사전 예약제, 뭐 입주민과 만나려면요, 뭐 이런 그래요? 것들을 이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여기까지 또 들으시니까 이 아파트 뭐 홍보해 준다라든가 또 약간 뭐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명하는 이유는 이게 현재 지금 전체 아파트 시세를 끌어가고 있어서 대체 어떤 곳이길래라는 좀 궁금증을 풀어보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게 제일 좋은 게 무슨 쾌적성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세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긴 역세권이 아니죠.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죠. 한참 걸어가지고 한남역 하나 있던데. 이분들이 전철 타겠어요? 하긴 또 그게 그렇잖아요. 뭐 유명하시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그 집에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자차 이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가 차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게 그 한남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한남대교 지나면 바로 강남이고요. 그리고 그 터널, 남산 2호 터널, 3호 터널 지나면 바로 또 도심의 광화문까지도 금방 오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워낙에 교통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 좀 알아보니 여기가 또 풍수적으로 배산임수. 네, 배산임수라 그래서 앞쪽으로는 한강이 펼쳐지고 또 뒤쪽으로는 또 남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거북이가 물을 먹는 형상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는 다닙니다만 또 풍수는 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이 대대손손 돈을 버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우리는 이사를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에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근데 대대손손 돈을 버는 그 풍수라는 게 원래 비싸.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가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부자가 안 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도 저 회사가 주식이 왜 이렇게 비싸? 또 저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이 투자 자산의 적정 가격은 실제로 매매가가 적정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의 우리가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되는 뭐 이렇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금가루는 안 뿌려져 있지만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뭐 건설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시멘트를 활용을 하잖아요. 이제 시멘트 칠도 하고 벗겨지고 하는데 저것들은 돌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대고 지었기 때문에 이게 뭐 색이 바래거나 이러는 거지 뭐 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뭐 견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색이 약간 그리스풍. 그렇죠. 하늘색? 리조트 같아요. 그렇죠. 저 지붕만 보면 야 돌에 돌칠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게 구리. 동이라고 합니다. 구리가 원래 저 색깔이에요? 금은동 아니잖아요. 저게 아니지. 동이 산화됐다라고 이제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 색깔이 나와요? 예. 근데 산화가 되면 나쁜 거 아니냐 할 텐데요. 이제 동판 같은 경우에 산화가 되면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이게 뭐 이음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두꺼워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견고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동이 또 지붕을 그래요? 동판, 구리 동판으로 썼다. 뭐 이런. 이건 제 분석은 아니고요. 근데 어떤 건축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붕 얘기가 나왔으니 지붕이 있으면 우리가 또 바닥이 있잖아요. 저도 또 바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바닥이 천년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그 바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방 있잖아요. 주방은 또 이탈리아, 독일, 뭐 이탈리아. 이름도 모르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여러 가구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런 데 가면 실내하고 실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갔을 때 안팎으로 무슨 이상한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봤더니 저희 동네는 그냥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여기는 세계 현대 미술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30점 이상이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보셨습니다만 저 평수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이제 전체 600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중소형 평수도 있습니다. 30평형대도 있고 70평형대도 있는데 100평대가 있거든요. 100평대는 이제 시세가 현재는 안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저기의 곳에서 100평대 거주한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몇몇 프로그램에서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집에서 술래잡기를 한다. 그래서 그때 사는 곳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술래잡기를 할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또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곳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내부 시설도 뛰어나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뭐 커뮤니티 요즘에 뭐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곳, 뭐 골프 연습장, 사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저렇게 뭐 비싼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 쪽으로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그런 곳들의 선두주자가 아니었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살짝 부럽기도 하고 살짝 약도 오르거든요. 우리는 언제 저런 데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나 싶은데 여기는 또 주민들만 쓸 수 있는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데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드라마 보면 그렇게 사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 영역 안에서 주민들끼리 그렇게 또 선을 본다는 겁니다. 참 남 얘기 같고 정말 드라마 속 얘기 같네요. 네. 얼마 전 드라마 그거네. 그러니까 뭐 무슨 스카이 하우스 캐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서 이제 역세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문법, 그러니까 다른 요소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값을 설명할 때는 역세권, 네. 또 몰이 있는 몰세권, 뭐 학군,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표현을 중요하죠.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없거든요. 다 없습니다. 네. 예, 여기도 학교가 없는데 뭐 명문학교, 학교는 있죠. 근데 명문학교라든가 학원과 학은 굉장히 떨어져 네.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아마 시청자분도 알겠지만은 대부분 다 뭐 유학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유학을 보내니까. 예,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주택의 문법이 또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숲세권, 역세권 있잖아요. 여기 조세권, 조경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 네, 궁금해서요. 예, 이게 뭐 이제 언덕에 관련돼 있어서 약간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전망 힐이잖아요, 뷰도 있지만은 더 많이 어필하는 것이 이제 조경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층수가 높은 게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아주 확 올라간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가장 높은 곳이 한 12층 네. 정도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뭐 200%도 안 되고 150%도 안 되고 한 120% 정도이긴 한데 대부분이 다 저 조경 쪽으로 빼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근처에 살아봐서 하는데요. 남산 조망권이 있어서 저 더 못 올려요. 저기.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좋을 것 같은데 가봐야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는 네. 저렇게 높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할 땐 대지 지분이 많은 예, 곳이 예. 뭐 앞으로 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대지 지분이라는 것은 용적률로 파악이 되는데요. 가령 뭐 250% 이러면 꽉 찼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재건축을 해서 더 올리거나 할 그럴 가능성은 낮는데 이제 저것은 앞서 말해서 120%이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의 뭐 부가가치도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방금 이제 이재용 앵커가 얘기했듯이 한강이기 때문에 남산이기 때문에 그럼. 더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점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가구마다 특징이 개인 정원이 따로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테라스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높이 있는 곳은 한강 조망권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한 그들이 사는 세상 이것들을 좀 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뭐 저걸 홍보하려거나 네.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을 하려는 차원은 아니고요. 워낙 지금 가격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길래 어떤 곳이길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번 본 겁니다. 저 세상을 한번 봤고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셀프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국민연금 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가입자가 또 굉장히 늘어났어요. 자, 이제 우리 사는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한결 마음도 아유, 이제는 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이 잡힐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네. 이미 가입자 또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이런 추세가 빠르게 확산돼서 거의 이렇게 자발적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군인, 전업주부 소득이 없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이분들이 나도 내겠다라는 이미 가입자 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현재는 60세까지 납부하면 이제 납부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만 60세 이후에도 나는 돈을 더 내겠다. 네. 그게 이미 계속 가입자입니다. 네. 이분들도 또 5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지금 국민연금에
납부하겠다라는 좀 인기가 네.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후는 은퇴 이후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면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60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당겨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수급 연령은 좀 나이에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얘기하신 대로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네. 있죠. 그래서 미리 당겨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이고 현재 수급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5년 빨리 먼저 자기의 개시 연령보다 수급보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빨리 타면 연금액이 준다.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이거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자기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네. 먼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수령연금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1년당 받을수록 6%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요? 네. 5년 일찍 아예 그냥 조기 노령연금 다 받은 분들은 거의 30%가 이거 제법 되는데?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좋기는 하지만 이 조기 네.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네. 줄어든다는 부분은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국민연금을 근데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서 네. 아직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67세 남성 이분이 매달 222만 원 정도를 이제 타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괜찮네. 현재 나이대 수령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40만 원, 50만 원대거든요. 예. 그에 비해 222만 원은 상당히 높은 액수. 그렇죠. 222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나 이제 이분의 이때까지 이력을 좀 봤습니다. 1988년부터 329개월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부액이 약 한 8,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대 남성 뭐 받는 분들에 비해서 약간 더 많습니다. 보통 네. 240개월인데 302개월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한 20년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지금 받는 거 보면 100만 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좀 비법이 왜 그렇게 됐나라고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뒤로 받겠다. 늦출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61세에서 개시가 될 것 같았는데 네. 이분이 늦춘 겁니다. 네. 그래서 5년 뒤로 연기해서 66세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된 건데요. 앞서 빨리 받으면 깎인다고 했잖아요. 네.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증액을 해줍니다. 1년당 7.2%를 올려주게 되니까 네. 5년을 나는 늦게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36%를 이것도 괜찮네. 괜찮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하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조기 노령연금을 이용해서 어쨌든 숨통을 트이자.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5년 이상 최대한 늦게 받아서 받는 연금액을 키우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 상식이고요. 더 중요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 내가 살아서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네. 건강의 이거 이슈가 오래 있는 살아야 거 돼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또 우리 건강, 네. 또 마음가짐, 행복 이런 것도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고 꼭 건강하십시오. 내가 장수에 자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조금 늦게 오래 받아도 살아야 돼요. 근데 또 벌이가 있으면 또 깎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서 복잡하기는 한데 네. 국민연금의 저는 기본하여간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65세까지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네. 요거를 뒤로 연장해서 늦춰서. 받는 걸 늦춰서 받는 거. 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버는 돈이 있으면 사실은 그 60세 그때도 조금 깎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65세까지 벌고 오래 살 자신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맞추십시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날이 너무 추워져서 오늘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귀가 이 시리다 못해서 얼얼해질 지경인 것 같고 무엇보다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네. 겨울 옷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지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죠. 네, 금주의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뭐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온 또 뭐 자연 재해 이런 거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네. 정말 네. 난립니다. 그런데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빙하가 녹아서 2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또 칠레에서 정어리 사체가 목격된 데 이어 바로 어제에도 일본에서 이 정어리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 네. 있는 바다를 뒤덮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환경 또 기후 변화의 위험이 실감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죽은 그 정어리 떼들이 뒤덮여 있는. 네. 저게 보통 이제 원유 유출이 됐다든지 산업 오폐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자연재해로 저렇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웬일이래요?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거나 예.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사실 미국에도 지난해 이렇게 이 물고기들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한 적이 많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구 이상 증세가 지금 바닷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사막하면 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좀 무더운 곳이잖아요. 네. 사하라 사막 그리고 이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아이고. 눈도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요? 사막에 눈이 내려? 네, 이 사막에 내린 눈이 그리고 심지어 녹지 않고 쌓이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져서 얼핏 보기에는 좀 낭만적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저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저 낙타가 얼마나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덮었어요. 그래서 눈이 쌓이니까 주민들이 낙타가 추울까봐 걱정이 돼서 앞서 사진에 나왔거든요. 담요 담요를 덮어놓은 거구나. 예. 그래서 덮어주고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정말 문제인데. 아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문제 얘기하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2050년까지 기후 재앙을 막지 못하면 네. 이로 인해서 생겨난 사망률이 2100년쯤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5배가 될 5 것이다. 배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 경고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디지털 혁명을 예언하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더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냥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닥친 현실의 네. 일인 게 벌써 이 기후 이상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상기후로 사망한 사람이 41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예. 너무 추운 거 특히 노인분들에게 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나섰다던데요. 네, 이제는 환경과 경제 성장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친환경 사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S통신그룹 같은 경우는 네. 2050년까지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지에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 연이어서 착한 기업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개의 회사, H회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 H회사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재련할 때 보면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가스를 걸러내서 99.999% 수소로 요걸 재활용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 충전도 하고 또 반도체의 정밀 클리닝 그 작용을 할 때 그 공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광고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의류 브랜드에서 보면 H그룹이 페트병 재활용 해가지고 왜 옷 만드는 거 막 광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친환경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노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구가 아파요. 그리고 지구가 덜 아프게 하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갑니다. 네, 금주이슈 탑3 2위입니다. 2위는요. 회사 관두고 크리에이터 한다고? 입니다.
네, 개인 방송의 인기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4명이 같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개인 방송 우리 저도 재영이 뭐 보다 하시고. 배우 이매진 씨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 중장년들을 위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 함께하는 그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렵네요. 저도 만만치 사실 않죠. 저희 네. 언니랑 개인 방송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 절반 이상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 주변에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을 시작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인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최근에 MCN에서 계약을 하고 그래요? 무료평으로 개인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한다는 것 같고요. 네. 방송하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개인 방송하게 되면 굳이 직장 생활 안 하고 네. 우리가 일확천금할 수 있다. 네. 이런 희망 때문에 붐이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크리에이터 사업자들의 첫 번째 소득 신고 내역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예. 이 내역을 보면 상위 1%의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연 소득이 6억 7,100만 원 정도. 대단하네.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그 지난해에도 그 6살 아이 개인 방송하는 네네. 친구가 무슨 뭐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빌딩을 샀다고 그래서 다들 이거 나도 해봐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간 수익이 수억이다, 수십억이다, 또 6살 아이가 수백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크리에이터 세계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 성공 신화 때문에 서점에 가보면 네.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나 맞아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맞아요.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 할머니로 자리 잡은 우리 박만래 할머니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광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도 내시고 이분이 또 우리가 뉴스에 굉장히 핫하게 등장했던 게 뭐냐면 구글 CEO를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과연 뭐냐, 꼭 박사 받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교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했는데 참 고민이 큽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물어보면 유튜버입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왜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러면서 경제 분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막 뜨고 네. 그분들 한마디에서 주가가 요동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네. 이 크리에이터의 방송 보고 공부한다는 말도 네, 나오고요. 네. 저도 최근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사 가려는 동네가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걸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 부동산 크리에이터들 분석을 보고 제가 준비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인 김민경 씨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김민경 씨의 영상을 보고 나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파급력이 나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 방송, 온라인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TV 예능에서도 맞아. 굉장히 자주 네. 볼 수 있어요. 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크리에이터 헤이 지니 같은 경우는 이 K본부의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 출연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먹방으로 유명했던 입 짧은 햇님 씨 같은 경우도 T방송국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서 네, 고정 멤버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뭐 의사, 변호사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의 꿈 1위가 말씀하셨던 대로 네. 유튜버거든요. 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지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야 이게 직장 생활이 맞냐 때려치고 정말 유튜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굉장히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정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서요. 뭐 온라인 많이 인터넷 하다 보면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유튜버를 할 건데 개인 카메라를 좀 추천해달라. 혹은 조명은 어디 가서 구입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가시면 이른바 개인 방송 5종 세트를 팝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네. 아이, 저야 뭐 사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데 얹혀서 하는 거라 장비가 필요 없는데 5종 세트 가서 봤더니 아, 이건 있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인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세요. 네. 특별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교수님들 중엔 요새 서재가 없어지고 오히려 방송 장비가 채워지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요, 하다가 중단하고 저 제품을 중고로 내놓는 분들도 있어서 저게 또 중고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독자 안 늘고요.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 구독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돈 안 되고요. 네. 세 번째,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안 되면 진짜 주눅 들고요. 네.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들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사실 이 크리에이터 분들 말을 들어보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요. 매일 계속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중고 마켓에 가보면 이 개인 방송 야심차게 시작했던 분들이 샀던 네. 심지어 얼마 안 된 카메라들이 아주 저렴하게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꾸준히 하면 될 거라고 해서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꾸준히 하는 게 만만치 안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이 기업형의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더욱더 경쟁이 네. 치열해졌는데요. 지금 기업형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연예인을 투입하거나 네. 뭐 제작진이 달라붙는 맞아요. 그런 방송국의 시스템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상위 1%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6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 50%의 평균 수입은 108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 값도 잘 안 나오는 네.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일반 크리에이터들과 기업형 크리에이터 사이에 이 유튜브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상위 1%라는 분들은요, 어제나 그제부터 시작한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걸 해온 사람들이고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에요. 네. 하여간 이거는 꾸준함 그리고 계속되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FC 탑3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은 저게 단순한 폭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파만파죠. 네, 우선 지난 10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중학교 시절 함께 배구를 했던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선수에게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이 해당 피해자의 부모님을 너네 애비 이렇게 칭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고 하고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걸 거부하자 칼을 들고 와서 협박했다는 피해 사실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또 13일 같은 경우는 남자 배구에서 비슷한 폭로가 이어졌는데 OK금융그룹 소속의 송명근 선수 또 심경섭 선수에게 학창 시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급소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고환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폭행의 정도가 선을 넘었던 것 같고요. 14일 또 다른 피해자는 한 배구 선수가 바가지를 눈물로 다 채울 때까지 머리 박기를 시키겠다고 기합을 강요했다는 사례. 또 최근에도 신인 여자 배구 선수가 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춤을 출 거다. 이런 막말을 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서요. 이곳저곳에서 선수들의 학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긴 시간이 사실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유명 선수가 되어서요.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은 학교폭력의 트라우마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너무 잘 사는 모습이 계속 방영되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고요. 이 남자 배구 선수들에게 폭행당했던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폭로하는 걸 보고 자신도 용기를 얻어서 뒤늦게 SNS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게 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가학이 함께 들어갈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때의 정서와 몸의 고통이 나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지금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받겠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적응장애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PTSD라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본인의 상처, 이런 트라우마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용기를 내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SNS의 발달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대중에게 알리는 그 창구가 좀 많아지고
많아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전에 미투나 비투 사례에서 보면 대중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위로해주고 또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번 학폭 사태에서도 내가 폭로를 하면 대중들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히 여러 부분 중에서도 스포츠 영역 중에서도 여자 프로배구가 굉장히 이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근에 여자 프로배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아실 것이고 최근에 이 프로배구에 굉장히 선두주자로 인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재영 선수하고 이다영 쌍둥이이고 거기에 또 최근에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동시에 배구가 같이 특별히 흥국생명이 거기에 중심에 서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워낙에 방송에 노출도 많았던 거고 특급 스타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상처투성이로 남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닌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네, 정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네 기억에 맞냐? 라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 피해자의 언니가 또 자세한 정황을 알려줬는데요. 사실 이 가해자의 배구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서 가해자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실명을 숨기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내가 정말 너 말 내용처럼 그렇게 괴롭힌 거 맞느냐 그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인 동생의 기억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 확실하지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이런 식의 강요와 같은 확인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해 경험은 나의 통증이 동반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럿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사자고 온몸으로 이 고통을 경험하기에 이 기억이 당연히 오래가고 잊혀지지 않는 거고요. 가해자의 경우는 내 고통은 없고 그때가 어떻든 상황이었든지 간에 본인의 고통에서 멀어진 사실 영웅 심리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잊혀지기도 쉬웠겠죠.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아픔과 통증은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걸 가해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의 엄마가 그러니까 전 배구 선수 김경희 씨거든요. 이분이 집단 체벌을 했다 뭐 이런 논란에 또 휩싸였던데요. 사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아직까지는 안 된 상황인데요. 이게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대통령배 배구 대회에서 효성 여자 배구 선수단 16명 전원이 허벅지에 저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채 출전한 모습이 노출이 되어서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2,000명의 관중이 이 효성팀에게 야유를 보냈고 이후에 100여 명이 팀을 찾아가서 선수들에 대한 체벌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엄마인 김경희 씨만 당시에 주장이었는데 허벅지에 피멍이 없어서요. 혹시 감독이나 코치와 함께 김경희 씨도 이 폭행 행위에 가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주 과거에 있었던 그 폭행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학교 체육에서는 합숙도 하고 입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팀 성적이 잘 나와야 다른 학생들도 좋은 학교로 또 프로 구단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문제를 인지해도 에이스에 해당되는 성적을 좋게 내주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성적 지상주의 풍토가 학교 폭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사례들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사실 한 광주에 있는 야구부에서 함께 생겨났던 문제들을 두고 외부에서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그 조정이 아니라 그 팀들끼리 모아놓고서는 그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래서 우리 팀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우리 팀 에이스가 문제가 생겨도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피해자는 존재하고 가해자는 여전히 건강하다면 이거는 뭔가 부조리하다는 게 확실하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운동부 선수들은요. 피해를 입더라도 밝히거나 얘기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이나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가 겨우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81.8%였던 일반 학생들의 경우와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해서 그냥 바로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영구 퇴출
대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귀 가능성을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선은 무기한 퇴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또 배구 팬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성적을 위해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겨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고 이런 영역들이 대개는 보면 입시 그리고 우리가 성과라는 두 가지 명목이 다 거쳐 있어서 그 안에 내부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 승자 독식 구조이고 승자를 계속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나 혹은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이는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학원 폭력에 시달렸던 그 피해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트라우마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 친구가 지나가면 몸이 얼어붙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정도의 트라우마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마이티 마우스 상추 씨가 나왔죠. 어떻게 마무리 치료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무릎 치료뿐만 아니라요. 상추 씨가 이번 기회에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우리 상초 씨가 작년에 네, 무릎을 이제 다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2019년 공연 전날 무릎을 다쳤던 영상인데요.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추 씨.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다음 날 공연은 물론 해외 일정까지 마치고서야 뒤늦게 수술을 받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릎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인대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무릎뼈가 앞쪽, 뒤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급격하게 이제 운동 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할 때 무릎이 뒤틀릴 때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인 마이티 마우스. 그런데 왜 괜찮아? 다리도 계속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자주 안 해주면요 각도가 굳어버려서 틈 날 때마다 각도를 계속 만들어주고 무릎을 풀어줍니다. 혹시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무릎에 소리 나는 게 첫 번째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크류 박는 게 좀 느껴지면서 약간 불편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 걷거나 하면 좀 붓기도 있고, 좀 불편한 감이 아직 확실히 있습니다.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시면 이게 뼈랑 피부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 한번 오셔서요. 나사를 제거하시면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1년 후 아직은 완치되지 않은 무릎. 각종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시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다 됐고. 네. 보고 요즘 어땠어요? 요새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많이 걷거나 좀 뛰거나 하면 아직은 좀 이렇게 뭉치고 불편한 느낌이 좀 아직 있어요. 그래요. 허벅지 근력이 얼마나 회복됐느냐가 좀 중요한데 아주 좋아요. 흔들리는 거 없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다행이다. 환자분이 농구하다가 다치셨는데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돼서 무릎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는 전방 십자인대 다시 만들어주고 같이 발견된 그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던 부분 같이 이제 손상된 부분을 같이 좀 치료하는 걸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인대 힘줄이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끝에 부분에는 그런 이제 나사를 사용해서 제가 고정을 하게 되고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 심어놓은 힘줄이 자기 몸속에 있는 뼛속으로 파고들고 자기 몸처럼 변하게 되면 이 나사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이쪽 안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다행히 그동안 관리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고정장치 때문에 다리가 늘 불편했던 상추 씨. 결국 활동 중단까지 하게 됐지만 드디어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고정물 제거 수술 잘 됐고요. 그리고 안에 저기 관절경으로 검사했는데 무릎을 굽을 때 쓰는 그리고 이제 대퇴슬개관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관절염이 좀 생겨서 청소를 좀 해주고 좀 다듬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은 또 잘 유지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관리를 이제 본인이 잘 해야 되는 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위드 볼이라는 운동입니다. 이 자세는 볼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 다음에 한쪽 부위를 굽혔다가 천천히 펴는 운동으로 이 운동의 목적은 이제 대퇴사두근의 앞쪽 근육과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하실 때 15회, 그 다음에 3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백런지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앞쪽에 물체를 잡고 그 한 다리를 지지한 후에 그 운동할 부위를 천천히 뒤로 빼주면서 무릎을 굽혀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 또한 그 둔부와 대퇴사두근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이 운동 역시 한 번 하실 때 15번씩 시행하고 3세트씩 실시하면 됩니다.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평소에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미니 월 스쿼트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자세에서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주면서 등을 기대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 발달과 그다음에 둔근의 운동이 목적입니다. 횟수는 마찬가지로 15회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가 간다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또 주인공이죠. 상추 씨가요,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떤지 동엽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무릎에 있던 고정장치를 떼고 한결 편안해진 다리로 운동 삼매경에 빠진 상추 씨. 역시 몸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상수 씨, 네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운동하러 와도 괜찮습니까? 아,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사이클 정도도 타도 되기 때문에 사이클 타고 상체 운동, 웨이트 운동 제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수술하고 났는데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뭔가 몸이 가벼워졌고, 몸이 가벼워졌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상추 씨 수술 받고 나서 한 가지 더 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평상시에 운동만 열심히 했지 사실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수술을 한 김에 겸사겸사해서 건강검진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병원 갔을 때 그때 다 해결했군요. 맞습니다. 네. 건강관리의 기본은 바로 건강검진이죠. 연예계 대표 몸짱으로 건강미 넘치는 상추 씨. 하지만 종합건강검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혈액 검사하는 거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한 것도 특별하게 나쁜 거 없으셨어요. 왼쪽 폐에 작은 결절이 하나 보여요. 여기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모르고 지나간 염증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그 위내시경은 가벼운 식도염만 있었고요. 특별하게 나쁜 건 없었어요. 빨갛게 보이는 게 식도염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탄산음료,
커피나 뭐 차 이런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들, 초콜릿 같은 것들,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이 역류를 많이 유발해요. 뭐 특히 밤에 많이 드시고 수면을 금방 하시게 되면 누워 있으면서 역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대한 야식도 안 먹으려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결과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지금 걱정스러운 뭐 이상 증후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건강하신 편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암 사망자가 모든 사망의 1순위가 되고, 그리고 만성질환, 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흔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질환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들은 초기에 또는 1차적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건강검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대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이 돼서 대장, 그리고 유방, 자궁 경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암을 포함시켜서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그런 암들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처음 검진했더니 진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왔네요. 네,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검진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다. 핀도 빼고 조합 검진도 잘 됐고. 맞습니다. 이제 마이티 마우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 본업인 가수 활동, 그렇죠. 마이티 마우스 활동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TV로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요 마이티 마우스 무대에서 신나게 높이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티 마우스 저희가 대박 나기를 기원하면서 자, 끝으로 우리가 또 정한 구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닥터 간다. 파이팅! 닥터 간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닥터 간다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너무 아껴 주셨는데 아쉽게 시즌2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곧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 간다 시즌3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 MC 개그맨 이동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닥터 간다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 여러분, 그들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얻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욱더 새로워진 닥터가 간다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약하며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는 계속됩니다. 건강해야 표정이 밝아지죠. 그리고 일에 의욕도 생기고요. 상추 씨도 이제 건강한 몸으로 계속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이 닥터가 간다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닥터가 간다에 출연해 주셨던 주인공분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닥터가 간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닥터가 간다 시즌2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이 절기상으로 보면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오늘까지는 좀 춥고요. 내일부터는 괜찮아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도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